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024명 발생하면서 사흘 연속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에 이어서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거리 두기의 효과가 본격화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오미크론과 관련해 사망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확진자 수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가 드디어 1,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위중증 환자 수가 계속해서 1,000명대를 보이면서 우려가 많았는데 이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신규 확진자 수 자체도 주간 평균으로 봤을 때 지난주보다 한 25% 이상, 수도권은 26% 감소한 양상을 보였고 무엇보다 또 60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주간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해서 네. 2주 전에 10,000명대 나오던 분들이 지금 6,400명대로 많이 감소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자체도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사망자 수 중에 55%가 예방접종을 안 맞거나 또 1차 접종만 하신 분들에게서 사망자가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 예방접종률이 92% 이상으로 미접종자 매우 적은 상황에서도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미접종자분들의 예방접종 참여도 굉장히 좀 시급한 상황이 되겠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체적인 확진자가 감소하는 양상 속에서 오히려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만큼 빠르게 진행될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리두기 효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도 이 강화된 거리두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거리두기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의 적극적인 참여, 77% 이상 참여를 해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분들의 노력들이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3차 접종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60대가 아니시지만 그래도 젊은 층 중에서 좀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고 위중증 위험이 높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전체적으로 해서 젊은 분들은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신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생겨도 사실은 이렇게 병이 진행되지 않고 가볍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주변에 예방 접종을 맞지 않은 분들께 감염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전체적인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것이 또 위중증 환자 감소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 확진자 수는 거의 2,000명대에 가까운 이제 3,000명대 극 초반이 나타났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걱정이 되는 것 오미크론일 것입니다. 오미크론 한 달여 만에 1,300명을 넘어선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국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광주 요양병원에서 90세 이상의 초고령층에서 발생한 사망인데 두 분입니다. 이 경증으로 오미크론 증상을 알고 있는데 고령층의 경우는 좀 위험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세는 두 가지 특성, 그러니까 매우 전파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기존의 두 번의 접종만으로는 효과적인 감염 예방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중증은 예방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3차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감염 예방 효과 75%, 그리고 중증 예방 효과도 매우 올라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3차 접종이 기본이고 또 이제 3차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좀 돌파 감염이 생기신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에 대한 위중증 확률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직 적은 수지만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 중에서 또 여전히 3차 접종을 하셨는데도 일부 돌파 감염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3차 접종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 또 그래도 또 이제 감염 관리 특히 이제 요양원 같은 데서도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종사자라든지 외부 출입하시는 분들의 충분한 3차 접종과 또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이 되시면 출근하지 마시고 검사하시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다방면의 다중의 방어 효과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망하신 두 분께서는 2차 접종까지는 마치셨고 3차 접종은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글쎄요, 3차 접종까지 했다면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알려지기로는 3차 접종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중증 예방 효과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오미크론이 이제 기존의 백신의 어떤 항체에 대해서 회피 능력이 뛰어나긴 하지만은 3차 접종까지 하시게 되면은 일단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한 중증 예방 효과는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저질환이 있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우리가 빨리 이제 치료제 같은 것이 도입되면 경구 치료제를 투약한다던가 또 지금 또 뭐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라든지 아니면 아직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중증화 예방 효과를 평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항체 치료제죠 오미크론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항체 치료제 중에서 한 가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의 또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도 검증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3차 접종, 그러니까 부스터샷의 이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신데 실제 이달 부스터샷 대상이 1,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추가 접종률을 보면 37%인데 이 정도 속도면 빠른 편입니까? 네, 특히 이제 3개월 되신 분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중에서 3차 접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접종이 이루어졌고 60대 이상 어르신부터 이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이제 3차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한 5개월 이후로 권고하는 나라도 있고 네. 특히 이제 감염 위험도가 높고 또 동절기이고 또 젊은 층 중에서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후에도 접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조금 여유 있게 맞으셔도 되지만은 조금 더 3개월 후에 맞으셔도 크게 이상 반응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차례가 되신 분들은 6개월이 아직 안 지났다고 하시더라도 이번 겨울에 맞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계속해서 설 연휴 이후에 빠르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방역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델타가 확진자가 급증했을 때 우리가 일단 검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시에 몰리면서 검사를 또 한꺼번에 많이 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데 아마 오미크론 때도 더 많은 검사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PCR 검사와 또 자기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항원 검사를 어떻게 잘 장단점을 잘 살려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정확도는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쉽게 집에서 자가 검사로 찾게 된다면 좀 장점을 살릴 수가 있겠고 놓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방 접종률이 높은 상태에서는 또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게 되면 크게 또 전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역 상황 또 예방 접종 상태에 따라서 검사 방법도 좀 다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확진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 또 관리돼야 될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대부분은 또 경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택 치료를 더 확산해서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일부 병원급에서만 하기엔 또 환자 쏠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에서 재택 치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평상시에 진료하시던 분을 우리가 재택 치료를 하시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환자를 더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분 한 분 좀 잘 보게 되면은 그중에서 위중증으로 가신 분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병상이 소진되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1차 의료기관에서 또 치료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더 효과가 좋을 수가 더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장점을 살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들을 격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접촉자 격리자도 많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어려운 대면 활동이 필요한 사회 경제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처럼 이렇게 비행기
이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는 비대면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큰 차질이 생긴다든지 사회경제에서 그런 필수 인력의 공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언급을 잠깐은 해주셨지만요.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잖아요. 사실 이 항원 검사 약국에서 사서 자가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확성이 가장 큰 단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바뀌는 방역 체계에서는 뭐 보조 수단으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는데 또 시장에 실제로 나오는 물건 중에서 좀 분량이 많은 건 없는지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정확도를 계속 좀 평가를 해야 되겠고 네. 또 하나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 혹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좀 정확도가 떨어질 요인이 없는지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좀 해주면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지금 선별검사소에 사람들이 몰려서 검사를 하는데 다니시던 동네 의원에서 이제 감기인 것 같아서 갔는데 바로 현장에서 검사를 하실 수 있으면 제일 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코로나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다른 환자분들하고 섞이게 되면은 바로 또 다른 환자들이 감염이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동선이나 진료실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병원에는 이제 그렇게 야외에 주차장에 그렇게 임시 선별 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지역사회 이제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마다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서 만약에 이제 임대해 있는 건물에 그런 시설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그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동네 의원에 설치할 수 있는 의원, 그러니까 자기 건물 소유고 공간도 좀 있고 또 동선이 좀 분리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로나19 환자분들도 진료도 받고 또 검사도 받고 필요한 경우에 치료도 받는 그런 동네 의원 기관들을 확대하는 이런 노력들도 같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면 폭증하는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이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 선이 뜬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분들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는 미접종자 차별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그런 거는 이제 좀 미처 업데이트를 못 하셔서 이제 그런 소리가 났던 것 같고 일단 그 접종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이런 데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가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접종 완료를 했는데 업데이트를 못해서 이제 당황하셨을 수가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서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가족이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은 주민센터 같은 데를 활용해서 거기서 누가 좀 이렇게 같이 도와드려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은 이제 좀 신분증에 또 바로 이렇게 스티커를 예방접종 스티커를 또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방면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방역 패스에서 부담이 이제 그 다중이용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게 좀 많이 어렵다고 하셔서 일단 그 소리 나거나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사업주에 물리는 것보다는 이제 향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오히려 이용자에게 더 좀 과중하게 물리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혹시 거기서 이제 어떤 감염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사후에 이제 알게 됐을 때 조금 더 처분이 과중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사업주의 부담을 좀 줄여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선제적인 예방법은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일부러 이렇게 위변조해서 다니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전 국민의 좀 자발적인 참여들이 좀 되면은 방역 패스도 좀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방역 패스에서 변화되는 점 중에서 또 논란이 되는 것이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는 혼자서 가면 마스크를 벗고 취식이 가능한데 장을 보거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건 혼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그 어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필수도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안 가고도 조금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소형마트라든지요. 아니면 이런 방문을 하신다고 해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안 벗으면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환기가 잘 되는 시설이라면은 크게 위험성은 없을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화장실을 쓴다든지 이런 데서 또 노출되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적용된 것은 또 약간 또 미접종자에게 불편감을 일부러 조금 유도해서 백신 접종을 좀 유도하려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께서 의료 현장에 계시니까 보시기에 이렇게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도 충분히 감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쓰시면 되지만 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사례들은 이제 종사자분들이 감염이 되시면서 또 같은 종사자들끼리 전파가 되고 또 이제 마스크를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마스크를 벗는 어떤 시식 코너 이런 건 없애긴 했지만은 또 좀 공간이 연결되어 있는 또 푸드 코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좀 감염 전파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뭔가 좀 불편성을 조금 더 올려서 백신 접종을 좀 유도하려는 측면이 좀 더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맞으셨지만 추가적으로 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일단은 그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서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차별이라기보다는 이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코로나19의 특징은 본인의 어떤 건강 문제도 있지만 이게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다중이용 시설을 좀 이렇게 오픈하는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좀 최선의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나 방역 패스 유효 기간이 생기면서 이 코로나 2차 접종까지 하고 이 돌파 감염이 된 완치자들의 경우에는 이 3차 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은 아직 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접종하시고 돌파 감염이 되신 분도 바로 이렇게 뭐 3차 접종하실 필요는 없지만 3차 접종을 맞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이 이제 2차 접종만 하신 걸로는 충분한 효과가 없고 또 2차 접종 후에 델타에 감염되셨다가 델타에 감염되셨던 분의 항체를 봤을 때도 역시 오미크론에 비해서 약한데 3차 접종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항체가 중화항체가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차 접종하고 돌파 감염되신 분들은 델타에 대한 항체 역치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비해서는 이제 좀 시간이 돼서 몸 상태가 좋으실 때 3차 접종까지 하시는 것도 저는 이제 권고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 2차 접종도 안 하시고 감염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추가적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국 FDA가 12세 이상에게도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허용을 했더군요. 기존의 16세에서 이제 12세 이상으로 연령층을 확대를 한 상황인데 그리고 접종 간격도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을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바뀔 가능성이 좀 생길까요, 그럼? 네, 일단은 5에서 11세가 아직 접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접종을 권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접종을 허용하는 것과 또 실제로 접종을 맞는 것과는 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부스터샷 접종을 이제 허용을 해야지 그 중에서도 이제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소아청소년들이 접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연령 확대는 우선 고위험 청소년부터 접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3차 접종을 통해서 소아청소년들의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 예방이나 중증화 예방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좀 축적이 돼봐야 알 것 같고 만약에 그 자료를 통해서 소아청소년의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3차 접종을 통해서 중증화를 예방하는 전략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